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명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전국위원회, 아마 조금 전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당명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 민주자유당, 아마 3당 합당 때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민정당, 당시에 통일민주당, 자민련인가요? 공화당이 이렇게 3당이 합당이 돼서 민주자유당이 됐고, 1995년에 신한국당, 97년에 한나라당. 이 한나라당 당명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15년을 갔죠. 그리고 2012년 2월에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이제 5년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하면 약칭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한당, 한국당, 자유당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풀네임으로 지금 당장 가기로 했다 그러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거 약자로만 지금 갈라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나라당이 좀 오래 갔죠. 14년 3개월 갔고 지금 새누리당 딱 이제 5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쭉 저희가 이름 변천사 했지만 이름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사실은 색깔 변화였었어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게 저기 새누리당의 가장 큰 변화였는데 이번에도 당명 바꾸고 색깔은 저 색깔이 아니라 붉은 계열로 가겠다고 그러네요. 지금 회의하고 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될 거고 로고도 이제 횃불에서 좀 이제 각진 걸로 좀 바꾼다 그러고요. 제일 큰, 이제 이름 변천사를 쭉 놓고 보면 제일 큰 거는 역시 전임 대통령의 이름 털어내기, 이미지 털어내기거든요. 결국은 이 여권, 이 정당의 변천사를 딱 놓고 보면 27년 동안에 지금 4번 바뀌었고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80년대 전두환의 민정당까지 합치면은 꽤 많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5년 만에 새누리당이 이제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50년대 자유당은 전신이 아닙니까? 지금 민자당부터 지금 잡고 있어요. 새누리당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의 최초 1세대 지금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그러면 50년대 자유당도 아니고 70년대 공화당도 아니고요. 90년에 지금 민자당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당 합당으로 이른바 전국정당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된 게 이제 민자당을 시초로 보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변전사로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50년 전후 자유당부터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약칭을 원래 언론에서는 이제 약칭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풀네임을 이름 그대로 써달라고 하더라도 언론 입장에서는 기사 쓰다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다 쓰려고 하면은 많이 그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여루당이라 불러야 되냐.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우리당이라 불러달라 했는데. 우리 당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불편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마치 우리 당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은 전부 여루당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사람들은 우리당 이렇게 불렀는데 약칭이 어쨌든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정치학 전공자로서 굉장히 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 노동당이 18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도 당명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치열하게 내부 노선 투쟁을 했고 미국도 트럼프가 많이 공화당의 전통적 노선에 벗어났다 하지만 역시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인 것이고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당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매번 리모델링 페인트칠 새로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우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치적 후진성을 그렇죠. 상징한다. 왜 당이라는 것이 인치의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데 정치 정세마다 분리하면 당명과 색깔을 바꾸겠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좀 조롱하는 어떤 나라에서 매번 희한한 이름의 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현 새누리당이 뭐라고 하든 망한 식당의 간판과 페인트칠 바꾼다 해서 음식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새 식당 들어서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면 주인 똑같고 일하는 사람 똑같고 음식 똑같으면 속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자체가 정말 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대위 체제죠. 비상이란 얘기입니다. 비상이란 얘기는 위기란 얘기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진 위원장이라고 당 바깥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은 메뉴도 좀 바꾸고 음식의 질도 좀 높아지길 원하는데 셰프 그대로 주방 청소하시는 분 그대로 계산되어 있는 사람 그대로 이름만 싹 바꾼다.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 정도가 이제 혁신의
현 임명진 체제의 한계로 보이긴 합니다만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김 교수님도 씁쓸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0년 이상 이 노동당하고 보수당 그대로 이름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적 곡절이 없었겠습니까? 미국 역시 100년 이상 민주당, 공화당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가 뭐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교수들도 그 당의 이름들 다 외우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면 정말 민주주의가 우리가 상당히 성숙되었다는 합니다만 당명의 잦은 교체라고는 이 후진적 현상만큼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명을 바꿔서 이 잘못을 회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얼마나 절감하고 그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분골쇄실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이지. 그러면 새누리당이 바뀐 새누리당으로서 사람들과 훨씬 더 다가게 정각돼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쇄신하거나 고쳐나갈 생각보다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당명 바꿔서 모르는 사람한테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단기 요법이 아닌가 싶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뭐 이름을 정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약칭으로 하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도 좀 강조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본류로서 이제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겠죠. 그러나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임명진 비대위 체제에 와가지고 쇄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윤상희 의원은 당원권 정도 1년을 봐준 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박 대통령을 구출하겠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입장을 지금 이미 표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대위 체제에 정말 그야말로 생색내기 쇄신 조금 하고 바로 당명 바꾸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에서 당명도 바꿨는데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 변천사를 살펴보다 보면 야당은 당명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훨씬 자주 바뀌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부르는 정당 이름이 2015년 12월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멀리 1995년에 당시 DJ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집권 후에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만들고 3년 뒤에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서 나갔죠. 민주당은 그대로 있고 열린우리당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 2007년에 통합과정을 거쳐서 대통합민주신당 만들어졌다가 2014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불과 1년이 좀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는데 야당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 훨씬 야당이 새누리당보다는 곡절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야권이 더 깨고 새로운 걸 만들기 훨씬 더 자유로웠죠. 몸집도 작았고 재산도 더 적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DJ 노무현 10년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이 역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야권 진영, 지금 현재로서의 진보 진영의 그 야권 변천사가 더 생명력이 더 짧죠. 뭐 이름 얘기 나왔으니까 뭐 말씀드리지만 뭐 사람이나 당이나 뭐 다를까 싶어요.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이름 바꿨다 그래서 뭐 바뀐 게 있나요? 당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이고 그것이 정치 민도임을 생각을 해보면 잦은 당명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만약에 정당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된 정당명이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됐는데 야당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 조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당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쉽게 상대방 그 당 안에서의 어떤 노선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당을 깨고 보는 좀 습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제 이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지금 야당의 이제 그 뿌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선출해주고 자기를 공식 후보로 뽑았던 당을 부정하는 또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민주당 후보였지만 민주당을 깨고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깨고 나갔고 남아있는 또 민주당 구파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자기를 뽑아준 정당을 부인하다 보니까 당명이 바뀌었고 그것이 사실 이제 분당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분당을 해서 또 아웅다웅 싸우다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되면 합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거대한 보수 정당이 있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또 통합을 해야 되니까 또 일정한 세력들을 규합해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 혁신을 명분으로 한 분당, 그다음에 선거를 겨냥한 합당, 이것이 거의 주기적으로 야당권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당명 교체에 좀 잦은 이유였고요. 작년에 총선 앞두고도 당연히 문재인 그 대표의 어떤 패권에 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또 일부 세력이 나왔고, 그 총선을 치렀고, 지금은 또 대선 앞두고 또 통합 이야기가 일각에 나오고 있는 또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달리 여당은 자기 대통령 지우기 흔적 노력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이른바 부패정당으로서 그 국민들한테 도저히 그 이름 가지고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랬다고 한다면 야당은 좀 특이하게 자기 혁신이라는 명분에 당명 바꾸기,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대선 앞둔 합당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름들이 자꾸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저 얘기 하셨는데 대선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네. 대선 전후로 다시 야권이 합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높죠. 그 여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사라는 것이 이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DJ 중심의 당, YS 중심의 당, JP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럼 MB당.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집권을 하면 보통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DJ도 DJT 연합으로 집권을 했는데 하다 보면 진영에 고립이 되고 JP TK 세력을 빼버리는 것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게 패착이라고 보는 것이 호남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집권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과정에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빼버리는 거고 MB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하고 한 당에 있으면서도 끌어안지를 못하고 친이 친박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저렇게 이제 괴멸 상태로 오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영 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고립되는 경우죠. 거의 고립되는 경우고 심지어 대선 기여도가 높은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들조차도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수천 개의 자리가 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프지 이런 불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 당명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정치적 내비건성이 있지 않냐. 이번 정권을 놓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갖고 가면서 잘못된 것도 끌어안으면서 내재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선거가 코앞인데 어쨌든 좀 리모델링해서 될 만한 사람 옆에 손잡고 그다음에 집권하고 난 뒤에 뭔가 나도 기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미래 권력이 생기면 그 중심으로 당을 깨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우리가 과거에 일본인들이 식민주의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냄비건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치권이 좀 냄비건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 정당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 당의 오류조차도 나의 것으로 성화시켜내는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그 당의 오류조차도 나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너무 사람 중심, 리더십 중심, 대권 후보 중심 또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작동함으로써 당 자체가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야말로 그 데일밴드 수준의 박상원 평론가께서 지금 일단 제 질문에 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할 가능성 대단히 높다 딱 한마디 하시고 지금 우리 원론적인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 중심으로 다 정당이 해쳐모여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예측이죠. 김은식 교수님 반론이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잦은 분당과 또 합당, 그다음에 당명 교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 중심제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입니다.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의원 내각제가 정착이 되면 이게 제도권으로 시스템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각 정당이 자기 득표를 하면 그 득표를 가지고 이 코얼리션 연립정부를 협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과반수를 위해서 어느 당하고 협상할 것인지를 가지고 그 지분을 가지고 정강정책과 자리를 교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의원 내각제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하에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면 대선에 누구를 중심 뭉치면
이합 집산이 막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것이 대통령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주 엄청난 권력의 절대 권력의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런 분당과 합당이 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결선투표제하고 의원내각제로서의 이른바 선거제도의 개혁이 사실은 당명의 수명을 길게 하는 사실은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낮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부 국민당 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이 이제 이른바 연대론에 입각해서 지난 국민의당 정당대 이전에 일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대회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는 자강론으로 정리가 됐고, 일단 안철수 전 대표나 천정배 전 대표나 지금 이번에 새로 합류를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대표도 더불어민주당과는 통합이나 연대와 합당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몫을 받고 완주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제가 볼 때 합당의 가능성이 네, 높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쯤에서 그 얘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새로운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오죠? 네, 나왔습니다. 뭐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뭐 리얼미터죠. 리얼미터가 지금 요새 가장 이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32.9%로 문재인 대세론 지금 1위 지금 우리는 몰랐네요 또. 네, 일방 체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만 놓고 보면 6명 주자 나와 있잖아요. 3명은 웃었고요. 2명은 울었고 1명은 찡그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웃은 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1위 계속 6주 연속이라는 의미가 지금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황교안은 3주 연속 상승세라기 때문에 웃는 분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16.7, 황교안 15.3을 안희정 기사가 상승폭이 가장 크군요. 상승폭 크고 추세가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으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죠. 안철수 전 대표 아무래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좀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주춤하는 좀 분위기고요. 이재명, 유승민 두 주자는 지금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유승민 두 주자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강 2중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추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은 가능한데 2중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2중 중에 안희정 주자가 지금 상승세로 가니까 그건 맞죠. 뭐 중간으로 해서 추격자로 지금 자리매김한 거는 맞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걸 과연 2중이라고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또 출마 안 한다고도 안 했으니까 뭐 일단 뭐 그렇게 뭐 상황이 어찌 될지는 되겠죠, 모르는 뭐.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지금 좌표를 잃고선 좀 방황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마다 뭐 마지막에 여러 가지 뭐 표본 오차나 조사 방법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 나오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뭐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뭐 변화나 이런 뭐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선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하차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저는 똑같은 현상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반기문 총장으로 이렇게 결집됐던 표가 이제 반문재인 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도층과 이른바 보수층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반기문 총장이라고 하는데 몰렸던 게 30%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30% 가까이에 가 있었던 반문재인 표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지사에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 정도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가 있는 것도 사실은 반 총장을 지지했던 사실은 마음 둘 곳 없었던 이른바 샤이 보수나 중도층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중도에 가까운 분이 이제 안희정 지사에 가 있는 거고, 샤이 보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친박 세력들을 포함한 이제 이쪽에 이제 보수 원조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 총장 현상, 그러니까 반기문 현상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이제 안희정 지사 나눠져 있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저 지지율이 한번 요동을 치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결국 민주당 내 예선을 거쳐야만 투표용지에 올라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 예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가가 아마 또 지지율의 마지막 요동을 한번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원 평론가께 이걸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아직 출마 여부 밝히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행으로 쏠렸던 표심이
어느 주자한테 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제 길 잃은 양떼가 될 가능성이 유승민 많죠. 의원의 지지도가 많이 오를까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탄력을 받기에는 TK 민심이 너무 안 좋고 TK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TK에서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이제 보수 단일 후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른정당 내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 할 바에는 왜 탈당을 했느냐. 탈당한 이유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일화를 하자. 그건 당신 개인이 급하기 때문이지 당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고 저 여론조사가 반영하는 것이 저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른바 그 술자리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소주 먹거나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후보가 누구냐면 단연 체감적으로는 안희정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연정 이슈가 안희정 지사에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를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회자되는 빈도를 놓고 본다면 안 지사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사의 상승세가 여전히 놀랍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정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매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에는 비상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 뭐 계속해서 높은 지지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조사 때보다도 5.6%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이 새누리당, 그 다음이 국민의당, 그 다음에 원래는 바른정당이 항상 나왔었는데 이런 정의당이 바른정당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새누리당 깨고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호기롭게 나왔는데 현실은 상당히 가혹하네요. 네네. 지금 보시는 저 표에서요. 다 필요 없고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딱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래층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노란색하고 파란색이에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정의당보다 지금 더 낮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바른정당 내부의 지금 위기의식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당 이름만 놓고 보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목요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당 이름 가장 오래 유지하는 게 지금 정의당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게 지금 같은 다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건데 정당 일학하면 정치적 이념과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하기 모임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모든 당들이 그런 정치적 가치와 이념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이었었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당이라는 비난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 이념과 가치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정의당인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지금 정의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 자체의 지금 위기의식의 근본이 바로 저 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 이름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2년 7개월 됐습니다. 2년 7개월 된 정의당 이름이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간 정당명입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의당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바른정당 이야기 나왔는데요. 바른정당 그래서 어제 무려 7시간에 걸친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토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정농단 세력과는 연대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바른정당의 지금 2명의 남경필, 유승민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지고 우리 바른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총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책임 정치 구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오신환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보수 후보 단일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물 건너 간 거죠. 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딱 3가지예요. 연대 안 한다, 통합 안 한다, 독자 후보 낸다. 이거 3개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안 한다라는 얘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이제는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된 건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그 뜻을 굽힌 것이 아니라 정말 경론이 벌어졌다 해요. 고성이 오갈 정도로. 거기에서 7시간 토론 끝에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 거고 유승민 의원도 이제는 그 받아들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독자 후보 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살 길 찾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저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딱 한 가지 안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한테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라도 좀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들 만나보면.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한 명 발아놓고 탈당해서 여기까지 질질질 끌려왔는데 반기문이라는 그 간판 스타가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정당 자체에 지금 존립 기반이 지금 흔들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도 이제 그런 반기문 뒤로 제껴놓고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연대 안 한다, 통합 안 한다, 독자 후보 낸다. 이렇게 정리는 된 겁니다. 저 상황에서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불출마 의사 적고 다시 출마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 영남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배신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청에서 봤을 때는 뭐 니네들은 마치 잘못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지만 잘못의 죄의 경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릇 속에 있지 않았냐. 근데 왜 김무성 전 대표 재등판론이 왜 나올까요? 그런데. 근데 이제 당 자체가 아까 뭐 그 반기문 전 총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이른바 문재인으로 대권이 넘어가는 것을 이대로 갔을 때는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정치공학적 어떤 절박함이 작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기문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반기문을 성선시켜서 대권에 임한다는 얘기였는데 대전제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한때 1위를 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재등판을 해서 이른바 지난번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데 하나는 정권교체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건식 교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것. 이른바 개헌. 뭐 빅텐트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당을 좀 재구축해서 새로운 협상에 좀 임하자는 기류가 당내에 있는 것은 짧게 사실입니다. 질문 드리고 짧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김무성 전 대표 의사 접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접지 않을 만큼 압력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서는 그 압력이 김무성 대표의 번복을 끌어내지 않겠나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게 한때 여론조사에서 내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지지도 높게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 솔솔 나오는 걸로 봐서 네. 혹시 태도를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바른정당 얘기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스타였죠. 예. 아들 때문에 결국 대변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놓았다. 모든 당직 다 내려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들이 유명한 래퍼잖아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죠. 유명해졌죠. 예. 네, 결론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런데 그 아들의 과거 그 행적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일으면서 예, 그 당사자의 그 래퍼로서의 어떤 그 이 인지도보다는 장제원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옆에서도 이제 더 주목을 받았죠. 뭐 같이 아들 기르는 입장에서 보면 남의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수신 재가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서 깔끔하게 다 물러는 났습니다. 예, 아들이 저 프로에 출연해서 래퍼 출연했는데 상당히 랩 실력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는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화제가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저 친구 예전에 뭐 담배도 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고 장제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모든 당직을 그만두고 아들도 이제 이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 나갔는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수신제가 못했으니까 책임지겠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참을 수 없는 비방글들이 나와서 이 페이스북, SNS를 다 계정을 닫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사퇴하면서 이제 모든 SNS 활동을 접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정치에서 정말 가족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7년에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깨질 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들 둘의 병역 비리 문제가 뭐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전인범 장군도 부인의 이 문제가 결국은 도중에 하차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그 정치인 개인과 가족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또 유교 문화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어떤 불상사는 그 정치인 개인의 몫으로 오롯이 그냥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대선 후보들 중에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SNS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과거에 SNS에 아무 생각 없이 써 올렸던 것이 5년 전, 6년 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SNS 활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SNS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또 너무나 많은 극악한 이 비방과 침해, 인권 침해적인 모욕을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범여권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야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남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또 야권의 대표적 대선 주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 대선 주자들이 연일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나란히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총선 때 저와 우리 당은 우리 전국 도민들로부터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도 강해졌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아주 강해졌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고 지금은 역시 전국 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라는 말을 듣는 정당이 됐습니다. 저도 지지도에서 가장 앞서간 그런 대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권과 평화를 만들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정의감, 저는 그것이 광주 정신이고 광주 시민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모아내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후예로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잇고자 하는 이 역사에 감히 장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호남 민심을 향한 강한 구애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대선은 사실상 호남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대선 운동장이 이렇게 야권으로 확 기울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기 전에 지금 대선 이제 그 운동장은 이제 야권으로 기울였는데 그게 이제 1위 문재인, 2위 안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판결은 그 결정은 광주 경선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말이죠. 저기 이제 그 야권의 경선이 광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저게 호남의 민심이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전주하고 이번 주 또 이제 호남 내려가면은 호남만 4번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갑니까? 또 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서서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제 또 호남 내려가죠. 그다음에 어제 또 이제 그 안희정 지사 광주에 가서 내가 적자다라고 해서 또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호남 민심이 야권의 전통적 기반인 데다가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야권 경선의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 놓고 보면 왜 지금 주자들이 좀 호남에 가서 저렇게 구애를 하는지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도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이긴 한데 지난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오른 반면에 안희정 지사가 2등이 아니라 3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사 때보다 6.9%포인트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난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는 점.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르긴 했지만은 8.9%로 조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표심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일단 저 질문 드리기 전에 국민의당도 어제 당 차원에서 호남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세력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4.13 총선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존재합니다. 손학규 의장께서 저기 들어오시니까 열렬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전라북도와 국민의당을 위하여! 이 전라도에 오면은 인심이 푸근해서 좋아요. 요즘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소위 대세론, 그거 믿습니까? 길거리에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도 그 사람 좋다는 사람 없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 사람 안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되면은 제2의 박근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절어있고 특권에 빠져있고 패권에 아주 물들어 있는 손학규 전 대표 얘기 들어봤더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상당히 센데요. 어쨌든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막걸리 회동, 호남 민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있죠. 저는 이제 저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손학규 지사에 대한 이런 이른바 전체적인 지지율과 상관없이 손학규 지사는 정치를 아는 분이에요. 정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저 호남에 가서 자중히 시종 일관 그 사람 그랬지만 전부 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세론에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목을 하면서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직접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1등 대세론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인 지지 여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손학규 씨의 저런 움직임은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서 3당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국민의당도 저는 얼핏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 전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의원도 화면에 잘 안 잡히고 천정배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 자리에 안 갔었나 봐요. 아니 갔어요. 갔는데 왜 화면에 안 잡히죠? 오늘도 사실 국민의당은 지금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합류해서 같이 앉아있는 사진이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호남 민심을 어느 당에 가져가고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가 지금 대선 후보 주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쟁점인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의 민심은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의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치고 나오는 것은 문재인으로는 뭔가 껄쩍지근한데 안희정 정도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해서 안희정 지사가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4.13 총선 때 사실은 거의 압도적 지지를 해줬거든요. 문재인은 안 된다. 비노라고 하는 지지층이 훨씬 더 두터웠기 때문에 비노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라고 하는 3명의 후보를 놓고 지금 가장 가파른 계산을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게 바로 호남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호남 가죠? 예, 오늘 1박 2일로 갑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호남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안희정 지사에게도 추격당하는 2위 자리. 그래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호남을 방문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어젯밤에 SBS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젯밤 11시에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5명의 면접관이 나와서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직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취업 재수생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9대 대통령직에 취업하려고 지원한 문재인입니다. 저는 취업 재수생입니다. 절박합니다. 적폐청산, 국가대개조라는 지대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검증이 끝난 지원자입니다. 국정 경험도 있고 재수를 하면서 준비를 거듭한 가장 잘 준비된 지원자입니다. 별명이 문수르세요. 왜 문수르죠? 예, 제가 아까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제가 이른바 금계 넥톤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 주세요. 이 정도면 재벌 회장들 다 제치고 국내 탑3 아니신가요? 국내 아마 매지될걸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많은 건데 그것을 어느 분이 기자회견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물론 형사처벌 받았죠. 명예훼손으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뭘까요? 요거는 예, 그러네요. 첫발이 깨끗발. 문재인 얼마 안 남음.
예, 이것은 근데 악플이라기보다, 저를 반대하는 분 같습니다. 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맷집이 세신데요? 정말로요? 저에게 아주,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 갈수록 끝발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책 많이 읽는 사람 중 제일 말 못함. 예. 아유, 예, 그러네요. 당황하셨나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말을 좀 더 잘하면 좋긴 하겠어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처럼 굴때면 백수 삼촌이 고시 삼수 때 나되는 거랑 똑같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대세론이라는 건데, 사실은 대세론이 또 국민들께 정권 교체의 어떤 희망을 준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자칫 우리가 여기에 자만하거나 안주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SBS가 특별히 마련한 대선주자 국민 면접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계속됩니다. 목요일까지 계속되고요. 어제 문재인 전 대표 했던 거 오늘 낮에 재방송 됐거든요. 매일 낮에는 재방송도 됩니다. 2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바로 직전에 재방송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에 안희정 충남지사, 금요일에 이재명 성남시장 나와서 1시간 동안 저희가 또 검증하고 물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